뉴스를 마칩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어제 내린 장맛비로 대구와 경북에서도 크고 작은 시설물 피해가 났는데요.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8건의 호우 피해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봉화군 봉성면에서는 토사가 도로로 흘러들어와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취했고요. 상주시 함창읍에서 나무가 주택으로 쓰러졌습니다. 대구에서도 달서구 도원동에서 나무가, 감삼동에서는 소형 천막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출동했는데요. 그제 밤 달서구 두류동에서는 5m 높이의 노후한 담벼락이 무너져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북은 전국에서 산사태 취약지가 가장 많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도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기상청은 올여름 기후변화로 국지성 폭우가 내리고 엘니뇨로 인해서 강수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해 취약지에 대해서 관리와 대응,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6월 27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세찬 빗줄기에 어제 발효됐던 호우특보는 모두 새벽에 해제가 됐습니다. 안동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 현재의 날씨는 맑습니다. 비가 그치고 어제보다 기온이 껑충 오르겠는데요. 습도까지 높아 최고 체감 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한편 모레인 목요일부터 장맛비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작은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성군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 3년 연속 귀농 가구 수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의성군은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 통계조사 결과 213가구를 유치해 귀농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귀농 1번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인데요. 이는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로 다양하고 양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조건과 함께 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도시민 유치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로 평가되고요. 또 귀농인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체험마을과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도움이 됐습니다. 또 영농 기술이 부족한 초보 귀농인을 위한 기초 영농 기술 교육과 더불어 지역민과 갈등 해소를 위한 융화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 32도가 예상되면서 평년보다 5도가량 높겠는데요. 습한 기온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또다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당분간 흐리고 가끔씩 비가 오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정부가 포항제철소를 찾아 장마철 수해 대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로 인근 냉천이 범람하면서 설비가 침수돼 공장 가동이 중단된 바 있는데요. 포항제철소 고루가 1973년 생물 생산을 시작한 이후 49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우선 산업부는 어제 포스코 측의 수해 대비 관련 브리핑을 이은 데 이어 차수벽 설치 현장 등을 확인하고 수해 재발 방지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고요. 민관 합동 철강 수급 조사단 운영에 이은 지난해 12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 지속 계획 수립과 수해 대비 설비 개선을 포스코에 권고했습니다. 조사단은 포스코가 주요 제조업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 산업으로 최고 수준의 재난에도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배수시설과 자가발전 설비를 보완했고요. 산업부는 앞으로도 포항제철소 수해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보완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립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0.5도 높은 22.6도, 습도는 100%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서에서 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높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운항이 중단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고향사랑 기부제에 299명의 후원자가 뜻을 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울릉군의 목표 금액이었던 1억 원의 94%에 해당하는 금액이 누적 모금됐다고 밝혔는데요. 울릉군 고향사랑 기부제에 100만 원 이상 기부한 고액 기부자는 현재까지 25명입니다. 전국 각 지역의 거주자들이 고향사랑 기부제 최고 금액인 500만 원을 쾌척했는데요. 유년 시절의 기억을 가득 메운 고향 울릉을 아낀다며 울릉도와 독도의 발전에 뜻을 동참한다고 전했습니다. 울릉군은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고 소중한 뜻과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모금액은 앞으로 울릉군 주민 복지 증진에 사용돼 울릉의 희망으로 거듭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11시 11분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등록이 안 된 영유아 2,236명을 발견해서 이 중에서 23명을 조사했는데 3명의 아동이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돼 출생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경은 교수와 함께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생후 12시간 이내에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출생 직후 아이들은 이제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주민번호가 없고 따라서 접종 시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7자리의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네. 이 번호에는 아이의 출생일, 성별, 출생병원, 보호자 인적 상황 이런 것들이 함께 기록되게 되어 있고요. 이후에 이제 보호자가 출생 신고를 하면 주민번호로 자동 전환하게 되어 있죠. 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이 신생아 번호만 남게 되고 주민번호는 없는 일명 유명 아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령 아동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이 7자리의 임시 신생아 번호를 먼저 받는 거네요. 네. 예, 출생 신고를 부모가 하면 주민등록 번호로 자동 전환되는 고요. 네. 근데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을 받는 거죠? 처벌이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1개월 안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에게 5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요? 의료기관도 정부의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으니까 이런 신생아 관리 체계에는 구멍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위험에 대한 부분을 오랜 시간 지적은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없었던 부분이고 참으로 네. 안타깝죠. 그러면은 출생 신고를 한 달 지나서 하더라도 과태료 5만 원 정도만 그냥 내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리 늦게 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요. 네. 정부가 이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를 걸러내지 못하나 보네요. 네.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18세 미만 아동 중에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식, 방임, 아동 학대 이런 위기 상황에 있을 경우 아동과 관련한 읍면동 사무소에 해당 공무원의 정보가 가게 되고요. 네. 해당 공무원은 위기 가정 아동을 방문 상담해보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고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 싶으면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번호로 이제 네. 이를 파악하겠네요. 주민번호로.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에 임시 신생아 번호만으로도 출생 신고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대구에 83명, 경북에는 98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단 생사 여부부터 확인하는 일이 정말 시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돼요. 감사원이 2236명 중 위험도를 고려해서 한 1% 정도 23명을 선별 네. 조사했는데 벌써 5건이나 범죄랑 연루됐고 여기에 최소 3명이 아이가 숨진 것으로 확인되니까 이처럼 출생 미신고 아동은 살아있어도 사실 학대나 유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빠른 조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되죠. 그러네요. 사실 그리고 오늘 뉴스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28일에서 29일에는 착수해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가 있는 네.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아까 설명드렸던 임시 신생아 번호에는 산모의 인적사항이 들어가기는 되어 있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럴 수도 있죠. 예, 조사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경우에는 달라졌을 경우도 있겠네요. 산모의 그렇죠. 인적 사항이요. 네,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그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위험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 이번에 한 이제 감사원에서 위험도를 고려했다라고 했을 때 그 위험도는 네. 학교 갈 때가 됐는데 칠성 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 보호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또 수원 사례처럼 한 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전수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였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자체를 통해서 아동 보호자에게 이제 데이터를 주고 아동의 안전 상태를 연락해서 확인하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청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네. 주체가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의 안전이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좀 어려울 거라는 예상은 좀 됩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상당수가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유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법인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2년에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1,418명 정도의 아이가 들어왔다고 밝혀요. 네. 이 중에 이제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한 1,045명이 미아로 신고됐고 이 아이들이 시설에 가거나 입양이 돼도 서류상에는 임시 신생아 번호만 남게 되는 거죠. 네. 베이비박스 사례를 제외해도 지금 현재 대충 봐도 한 1,000여 명 이상의 아이가 출생 미신고로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상당수가 유기에 의한 사망이나 불법 인터넷 입양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매우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신생아 관리 체계를 새롭게 이제 구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크게 2가지입니다.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 이 2가지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출생 통보제는 부모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직접 국가에 출생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건데요. 영국이나 미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재작년 6월에 출산 통보제 도입을 일법 예고한 데 이어서 지난해 3월 국무회의 때 이미 통과는 했어요. 네. 근데 2년 동안 국회 문턱에 머물러 있는 그렇군요. 이런 아쉬운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출생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이 이제 출생을 통보하는 거네요. 국가에다가. 네. 근데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는 의료계가 반발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병원이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제 이미 출생 신고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지자체의 이중으로 출생 통보를 하는 행정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겠죠. 네. 예. 의료계 입장도 이해는 되고요. 또 출산 통보제를 도입하게 되면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 산모가 위험한 방식으로 출산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요. 네. 예.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 부분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 이 부분에 공감하는 건 아닌데요. 제 생각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네. 출생 통보를 하는 이런 이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안전된 환경에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산모에 대한 배려가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료계 병원에서는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어차피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쵸. 통보를 하니까 네. 심평원에서 지자체에 통보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그렇죠. 하고 계시는군요. 네. 자,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또 보호 출산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우 합당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보건복지부가 병원 밖 출산 사례가 연간 한 100건에서 200건 정도로 추정만 하고 있고 이게 실제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니고요. 알 수가 없네요. 네. 출생 등록을 꺼리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영아 관리를 위해서 신원 노출 없이 출생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불법 입양이라든지 비밀 입양 정책과 또 관련된 부분이라 가능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에 이렇게 큰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 정말 몰랐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번에 많이 놀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아이 출산과 관련해서 보면 출산분만 의료행위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호심사평가원에 다 신고가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임시 신생아 번호는 출생 접종 기록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 또 다 신고가 들어가요. 예. 출생 신고랑 가족관계 등록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데이터망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출생 관련이 이제 설명드렸듯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다 보니 기관 사이에 칸막이가 있고 사각지대가 너무 크게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런 데이터들이 각기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타 부서에서 접근하기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일어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일어나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만 네. 사실 이게 정말 큰 데이터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게 가장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게 일예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하반기 병원별로 흩어져 있는 개인의 진료 정보를 휴대전화 앱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네.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이라는 걸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게 한 97억 원 들여서 만드는 사업인데 출생통보제 시스템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네.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경은 교수였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실내 놀이터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대구 서구의 구립도서관인 비원도서관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꿈틀 놀이터를 개방했다고 합니다. 서한나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비원도서관 꿈틀은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VR 체험 등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교육과 체험, 쉼터의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형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현장의 소리와 함께 꿈틀 놀이터 공간에 대한 소개 들어보시죠. 여기는 비원 놀이터 꿈틀이라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바닥형의 빔 프로젝트를 써서 아이들이 발끝으로 디지털 바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80여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게 자동적으로 바뀌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의 발끝의 움직임으로 사물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여기는 벽면으로 빔 프로젝트를 쏴서 아이들이 앞에 볼풀장이 있어서 볼풀공으로 던지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을 던지고 아니면 터치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대결을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저희는 천정형 은하수 조명이 깔려 있고 그 밑에는 물방울 기둥들이 있어서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과 마음의 안정을 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아이들이 좀 시원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네, 제가 방문한 평일에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이들이 꿈틀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저도 함께 행복해지더라고요. 꿈틀 놀이터를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 전해드립니다. 1학년 2반 김도연입니다. 학교 나와서 꿈틀 가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친구에서 볼풀에서 놀고 게임도 했어요. 꿈틀 놀이터에서 노니까 재밌어요. 7살 이한이입니다. 엄마랑 꿈틀에 같이 왔어요.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공놀이도 했어요. 맞추니까 재밌었어요. 꿈틀에 다음에 놀러 오고 싶어요. 저는 북구에 사는 김은선이라고 합니다. 저기 도서관 수업이 있어서 형아가 수업하는 동안에 이제 동생이 이제 놀아요.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것 같고 좀 시원하고 여름인데 밖에 덥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주마다 이렇게 오거든요. 애기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전하고 멀리 안 나가도 좀 시야각이 보이고 안전하고 해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꿈틀은 서구 구립도서관 비원도서관 3층에 있다고요. 근데 꿈틀의 뜻이 뭐예요? 네, 꿈틀의 뜻은 꿈을 담은 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지역의 유아, 어린이 기관들과 협력해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비원도서관 박명옥입니다. 최근까지 책으로만 대변되었던 도서관의 이미지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VR 콘텐츠를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비원 놀이터 꿈틀은 놀이터처럼 친숙하고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마련했는데요. 아이들의 상상력과 놀이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원 놀이터 꿈틀은 실감형 체험관입니다. 5월 시험 운영을 거쳐 6월 14일부터 개별 및 단체 체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틀을 찾으신 시민분들 일단 너무 좋아하시고요. 아이와 함께 또 가족과 친구와 함께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마음 힐링도 했다면서 이런 공간이 생겨 너무 기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이제는 아이가 먼저 도서관에 가자고 한다 이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개별 체험은 지역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고요. 단체 견학은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저희 도서관으로 직접 전화 주시면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와 교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방문하실 것 같은데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네, 꿈틀놀이터는 오전 10시 반부터 평일은 오후 5시, 주말에는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꾸며지는 만큼 지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네, 서한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올해 수능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사교육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구 지역 학원가와 학부모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이슈를 풀어보겠습니다. 매일 이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지난 19일 정부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서울 한 유명 입시 학원이 학부모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이날 학원에서는 유명 입시 센터장이 진행하는 비공개 고3 입시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 사교육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학원들은 킬러 문항을 대비하는 자체 모의고사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주말에는 전국에서 수험생 1만 명 이상이 몰리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비공개 입시 설명회에 나오는 강사는 학부모들에게 우리가 만든 교재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네, 강사가 마이크를 들고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라고 묻자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데요. 첫 마디가요? 네, 네. 정부의 입장도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걸 본 적이 없다고 했고요. 모든 교과서의 지엽적인 내용을 학생 혼자 정리하기 힘드니까 학원 연구소가 출제하고 만든 모의고사와 교재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또 원래 시험이라는 것이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 들쭉날쭉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준비시키면 된다고도 안심을 시켰고요. 네. 자신들의 사교육 커리큘럼만 따라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특강과 커리큘럼을 소개하며 자신이 만든 모의고사와 문제집도 홍보했습니다. 학원가에서 정말 발빠르게 뭔가 네. 대응을 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입시 학원들이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정부 발표를 계기로 오히려 입시 설명회를 지금 열고 있네요. 네, 특히 학부모들이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고3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둔 상황이라서 불안감이 특히 큰데요. 네. 학원가에서는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 앞으로 준 킬러 문항을 잘 가르치는 곳으로 학생들이 몰릴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킬러 문항 아주 어렵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네. 준 킬러 문항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많은 응시생이 풀이에 어려움을 느껴 정답이 낮은 문제를 말합니다. 네. 기준이나 개념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대략 5, 6년 전부터 사교육 업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인데요. 정답률이 낮은 경우 이를 킬러 문항이라 하고 정답률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를 준 킬러 문항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킬러 문항으로 악명이 높았던 수능 문제들이 많은데요. 네.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꼽힌 2019년 수능 국어 영역 31번 문제는 과학과 철학이 융합된 지문을 읽고 만류 인력에 대한 별도의 제시문을 해석해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도 어렵네요. 네. 예.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요. 네, 2018년도 수능부터 영어 영역에서는 절대평가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국어 영역의 시험 난이도가 급상승하는데요. 영어에서 변별력을 잃자 출제 당국이 국어 영역에 기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물론 1994년 수능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어서 대부분의 문제 유형이 간파당한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 같은 난도의 문제로는 더 이상 상위권의 실력을 가르기가 어렵다는 설명인데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특히 최근에 의대 쏠림이 심화되면서 최상위권의 N수생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킬러 문항의 등장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교육부가 킬러 문항들을 조사했다고 이제 밝혔잖아요. 네. 예.
그 최근 3년간 수능 문제와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22개의 킬러 문항을 찾았는데요. 2021학년도 수능 1개, 2022학년도 수능 7개, 2023학년도 수능 7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7개 등입니다. 영역별로는 국어가 7개, 수학 9개, 영어 6개였습니다. 네.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의미 해석을 위해 높은 수준의 추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맞힌 학생들이 적은 거죠. 예. 예.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교육을 키우는 주범이라는 거죠. 네, 교육부는 킬러 문항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또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중고교생 자녀를 둔 고소득층 가정은 학원비로만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네. 월 평균 식비와 주거비를 모두 합친 액수와 비슷한데요. 고소득층에서만 학원비 지출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 소득 분위와 무관하게 평균적으로 식비나 주거비보다 학원비가 더 많은 지출로 나가고 있었는데요. 네. 이 보통 소득 하위 계층은 의식주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저소득층까지 생존을 위한 지출보다 자녀 학원비로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든 낮든 학원비가 식비나 주거 비용만큼 줄일 수 없는 지출로 자리 잡았다는 풀이가 나오는데요. 예. 예, 학부모들에게 학원비는 사치제라기보다는 필수제에 가까워진 분위기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 더 비싼 강의를 듣는 차이는 있지만 학원을 안 가는 학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전년도 23조 4천억보다 10% 정도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학생 수는 줄었는데요. 이 때문에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6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11.8% 상승했습니다.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사교육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네. 공교육이 자리 잡지 못하는 동안에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을 한 거네요. 네, 이건 서울 통계긴 한데요. 지난달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에 있는 학원의 숫자가 2만 4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 내 카페 수 1만 7천 개를 크게 웃돌고요. 편의점 8,500개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이 사교육 공화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학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예상되는 곳은 뭐 아시다시피 강남구 대치동이었고요. 양천구 목동 등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대치동은 최근 학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네. 특히 의대 정시 모집 합격자 중 절반가량을 배출했다고 알려진 대치동의 모 학원은 18개였던 분원이 4년 새 40개로 불었다고 합니다. 어제 교육부가 연 26조 원에 달하는 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능에서 이제 킬러 문항을 없애고 공공 입시 상담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네, 우선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꾸리고요. 공정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수능부터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겠다는 건데요. 예. 수능 문항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안도 밝혔습니다. 정확히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교육 시장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능을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나 교수가 네. 사교육 시장에서 활약을 많이 하는 그런 맹점도 있었잖아요. 네, 출제위원이 일정 기간 수능 관련 강의, 자문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규로 마련이 됩니다.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학원들의 과장 광고도 규제 대상입니다. 네. 교육부는 학생들 누구나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공 컨설팅 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를 중심으로 무료 대입 상담을 해준다는 아이디어고요. 대학별 고사도 규제 대상입니다. 논술, 구술 시험이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는 건데요. 예. 학교 수행 지필 평가도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선행학습이나 보충 사교육 시장을 줄이는 게 중요할 텐데요. 교육부는 이를 위해서 EBS 시스템도 개편해서 유료 강좌를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가 좀 특이한 게 영어 유치원에 대한 규제안도 담겼어요. 네, 이 사교육 시장이 워낙 방대해서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 유아 단계에서 초등학교 입학에 대비한 사교육 수요가 있는 건데요. 유아 영어 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사례도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또 초등 의대 입시반 같은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한 실태 점검도 나섭니다. 초등 의대 입시반. 네. 예. 이 유아 사교육 시장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신규로 조사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학부모가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청도 자체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7월이잖아요. 11월인데 사교육 의존도 과연 낮출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당장 효과는 그렇죠. 못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취재를 하신 국민수 교육 기자께서. 제도는 매년 반복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문제가 생기면 살짝 수정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살짝 수정하고 이렇게 네. 반복이 되잖아요. 이 사실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이런 게 예전에 가해를 금지하겠다라는 것과 크게 맥락상 다르지 않다고 저는 좀 보고요. 네. 이 수능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정말 좀 진지하게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새로운 입시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네. 우리 사회가 그 정도 성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킬러 문항 배제가 사교육 의존도 좀 낮추고 네. 뭔가가 달라질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볼까요? 될까요? 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애플이 자사 최초의 공간 컴퓨터인 비전 프로를 발표하면서 이 애플의 시가총액이 다시 세계 1위에 복귀하며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2년 전 메타버스 열풍에 이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공간 컴퓨팅의 의미와 산업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 관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애플의 비전 프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게 뭔가요? 네, 지난 6월 그러니까 5일에 애플이 혼합현실 헤드셋인 비전 프로를 네.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합현실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3차원 가상물체를 겹친 증강현실을 확장한 개념으로 이 현실과 가상 간에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이 애플은 혼합현실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비전 프로를 이 착용형 공간 컴퓨터라는 이름을 지칭을 했습니다. 착용형 공간 그렇죠. 컴퓨터요? 예, 그러면 이 아이폰 이후에 완전한 또 새로운 플랫폼의 시작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 공간 컴퓨터의 개념을 부각시켰고 또 지난주 22일이죠. 이 애플 비전 프로를 위한 전용 앱을 개발을 지원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툴과 기술을 제공한다고 밝혀가지고 새로운 확장 현실 기술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이 확장 현실 기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좀 해주세요. 네, 이 확장 현실이라는 것은 이제 용어로 생각하면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현실을 확장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융합한 기술을 모두를 일컫는 것 같아요. 그래서 XR 기술이란 것은 확장 현실 주로 세 가지 개념인 이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 혼합 현실 등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각각의 기술들이 차이가 있지 않나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저 용어로 보신다면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가상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를 완전히 가상의 환경으로 이동시켜서 그 가상 공간에서 현실하고는 이제 다른 몰입감과 이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 헤드셋을 착용을 한다면 전용 컨트롤러를 이제 사용해서 가상의 세계 속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실과 다른 완전히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가상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VR 체험. 예,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증강현실이란 것은 이 실제 환경에서
어떤 가상의 콘텐츠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인데요. 뭐 스마트폰 카메라나 AR 헤드셋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가상의 객체나 이 정보를 투영해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그러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실 세계에 가상의 물체가 오는 거죠. 뭐 우리 공간에 홀로그램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듯이 예. 그런 경험인 것 같고요. 혼합 현실이라는 것은 MR이는 가상과 현실을 실시간으로 융합해서 사용자가 이 가상 세계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가상의 객체와 어떤 위치, 크기 이런 것들도 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실제와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아직은 초기 단계들이니까 다양한 분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직은 계속 이 신기술을 선보이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가상현실이 단순히 뭐 다채롭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어떤 시장의 주안을 두고 있었던 게 과거에 이제 메타버스가 강조했던 시장이라면 네. 원래 그 메타버스 개념은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이외에도 라이프 로깅이나 미러월드 같은 것들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네. 이 분류로 생각하면 아직은 뭐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속에서 매트릭스 안에서 가상현실에서 뭐 하늘을 나르고 또 아이언맨처럼 어떤 손으로 홀로그램을 확대도 하고 축소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기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AI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상이 우리 생활 속에 이제 더 깊게 스며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실인지 가상인지 이제 혼동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또렷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보면 그런데 네. 이제는 이런 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디지털 르네상스가 앞으로 도래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속도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구현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가상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상호작용, 뭐 창조적인 활동은 물론이고요. 네. 우리가 기존의 뭐 게임이나 가상현실 경험이나 뭐 소셜 미디어,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이제 형태로 구현이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20년 연말 메타가 애플보다 먼저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선보였잖아요. 네네. 생각보다 시장 반응은 미미한 것 같은데 이번 애플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어떨까요? 지금 굉장하죠. 이 주가로 반영되듯이 과거에 2020년대 2년 전에 메타가 가상현실을 이제 강조할 때는 조금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좀 강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 기계들이 좀 사실은 착용감이나 디자인이나 편의성 면에서 뭐 몰입감이나 사용자 편의성이 조금 낮았다는 평이 있었다면 이번 애플의 어떤 이제 발표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대감이 크겠네요. 그렇죠.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발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훨씬 무게도 가볍고 생활 속에서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접목시키는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이 공간 컴퓨터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했어요. 메타버스 개념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 헤드셋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 컴퓨터의 어떤 장치로 포지셔닝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네. 가격 저항이나 이런 것들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한 애플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보면 탁월한 이런 것 이제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의 팬들도 있기 때문에 더욱 열광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 프로가 구현하는 가상현실 어떻게 구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네. 저도 영상으로만 봤는데요. 네. 애플의 비전 프로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 혁신이라는 것이 기존의 애플 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한 200억 개가 있다고 해요. 200억 대가 지금 글로벌의 애플 기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다 호환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확장현실 AR 기술을 통해서 가상 콘텐츠 체험이나 가상현실 또 그 애플의 에코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상 공간,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런 것들을 애플의 생태계를 다 구현하는 그러한 네.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우리가 뭐 아이폰에서 봤듯이 어떤 비전 프로를 통해서는 3차원 3D 공간을 구현을 할 수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이 그 헤드셋이라는 게 고글 같잖아요. 스키 고글 같은데 네. 이 비전 OS를 이용하면 우리가 인터페이스라는 게 데스크탑이면 우리가 키보드를 치는 거고 우리가 뭐 모바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눈이나
손이나 음성을 통해서 이 조작이 가능하고 이 센서들이 이런 것들을 갖춰가지고 우리가 키보드가 아닌 우리의 움직임으로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감이 다양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공간 컴퓨팅과 메타버스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런 이제 이게 마케팅 브랜딩의 차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애플은 메타버스 개념 하나도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간 컴퓨터의 개념이다. 이렇게 모토를 주는 의미고요. 우리가 이러한 일상 경험을 XR을 통해서 생활 밀착형 기술을 접목시키는 느낌이었고요. 네. 우리의 공간에서 이 디지털 리얼리티 시대를 연다고 보는 거죠. 어떤 우리가 그동안은 기계를 통해서였다면 공간 자체가 그런 컴퓨터랑 다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이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를 융합한 새로운 디지털 공간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는 이러한 혁신 기술을 제공하는 디지털 경험이다. 이렇게 공간 컴퓨터 경험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때 그 BTS가 파티로얄 메인 스테이지에서 다이너마이트 안무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 것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활용 방법이 참 다양하네요. 네네. 네. 과거에 이제 소셜 미디어 이 경우는 이제 가상 공간 완전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죠. 우리 공간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소셜 그 플랫폼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 사용자들은 아바타도 꾸미고 캐릭터 상품도 팔고 문화 이벤트도 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즐겼는데요. 그 중심에는 역시 Z 세대가 있었고요. 그렇죠. 이것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좀 뚜렷이 구별됐던 그런 개념이었다면 지금 이번에 애플의 공간 컴퓨터 의미는 현실 속의 이 사물을 보조적으로 해서 이 디지털 확장성을 체험하는 이제 그 현실 속에서 확장을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PwC라는 해외 이제 이 전망에 따르면 2021년도는 1,480억 달러 정도로 규모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2025년 같으면 4,760달러. 그 이제 5년 후에 2030년이죠. 네. 이때는 10배 이상 급증할 거로 이렇게 굉장히 확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 펀드들이 투자하는 주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나요? 국내에 이제 출시되어 있는 대표 두 가지 이제 회사의 그 것들만 조금 살펴보신다면,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라는 펀드들이 있고요. 네. 두 가지가 KB 글로벌 메타버스 경제가 있어요. 이 두 펀드에서는 삼성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루멘텀 홀딩스, 유니티, 그리고 네이버, 로블록스, 페이팔 등 국내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KB 글로벌 메타버스 또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엔비디아, 유니티, 네이버, 로블록스 비슷하죠. 아마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대표적인 기업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공간 컴퓨팅의 의미와 산업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릭. 어제 개관식을 마친 대구 어린이 세상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구 어린이회관은 꿈누리관과 꾀꼬리 극장을 리모델링하고 야외 공간을 조성해 기존 전시 위주의 노후 시설에서 벗어나서 체험형 가족놀이,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오늘부터 7월 5일까지는 선착순 현장 접수를 통해 이용 가능하고요. 7월 6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한데요. 새롭게 단장한 대구 어린이 세상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2023 뇌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지역 뇌과학의 현주소를 재조명하고 향후 뇌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데요. 뇌과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미국 스탠포드대의 이진영 교수, 서울대 이상건 교수 등이 참여하고요. 이외에도 스타트업 기업, 연구지원기관, 뇌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까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뇌산업의 발전 방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군의군의 우편번호가 기존 경상북도 번호 체계에서 대구광역시 번호 체계로 전면 변경됩니다. 현재 우리가 우편번호로 사용하고 있는 번호는 2014년부터 도입된 국가기초구역번호로 통계 집계구역, 경찰, 소방 등의 관할구역 등으로 사용되는데요. 군의군의 새 우편번호는 7월 1일 인터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의군 민원봉사과 또는 주소정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북 청년의 꿈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지역 중소기업 면접 시 회당 5만 원이 지원되고요. 최초 취업에 성공하면 5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이 주어집니다. 또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1년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는 연간 120만 원의 근속장려 수당이 지원되는데요. 신청은 경북 일자리 종합센터 또는 청년의 꿈수당.kr에서 가능하고요. 자세한 지원 요건은 경북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캔에 든 음식 익혀서 드시나요? 통조림 식품이나 병에 밀봉한 식품, 진공 포장된 소시지 등을 가공할 때 살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균이 증식하면서 독소를 만드는데요. 이런 식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면 심각한 신경 손상이 발생하며 이를 보툴리눔 중독이라고 합니다. 보툴리눔 중독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고 12시간에서 36시간이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눈꺼풀이 처지고 시야가 흐려지거나 안면 근육이 마비되면서 입이 마르고 또 말할 때 발음이 불분명해집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통조림과 병에 든 가공식품, 진공 포장된 소시지를 먹을 때 한 번 더 익혀 드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팔거산성이 오늘부로 국가지정문화재 중 하나인 사적으로 승격됐습니다. 함지산 정상부에 있는 이 팔거산성은 5세기 후반에 건축돼서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활용됐는데요. 북구청은 다음 달 13일에 승격 지정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그동안의 조사 성과를 발표하고 보존과 정비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그런 보존과 정비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